이제 의협에 종사할 허락을 받음에 나의 생애를 인류 봉사에 바칠 것을 엄숙히 서약하노라. 히포크라테스는 없다. 히포크라테스. 차마 기사로 쓰지 못하는 의료계 뒷이야기를 구라로 풀어보는 방송 히포크라테스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히포크라테스 의협회장 후보 특별 팟캐스트입니다. 저는 청년의사 편집국장 양광모고요. MC를 맡은 송수영 기자가 일본 출장을 간 관계로 제가 사회를 보고 있는 점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의협회장 후보 특별 팟캐스트라서 평소 패널 구성과는 조금 다릅니다. 패널 소개를 먼저 해드리겠습니다. 히포크라테스의 고정 패널이시죠. 경희대학교 의과대학의 박지현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네, 나는 의사다의 신재현 의학전문기자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한국여자의사회 총무이사시자 대한의학회 홍보이사이신 김숙희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전 공중보건의 협의회 홍보이사를 역임한 박광업 선생님 모셨습니다. 예, 박광업입니다. 네, 각 패널 분들은 그 의협회장 후보 특별 팟캐스트를 어떤 각오로 임하고 있는지 잠깐 좀 얘기를 들어볼까 싶은데요. 신재훈 기자님. 네, 지난번에서 이제 두 번째 시간인데요. 그 의사협회 회장이 굉장히 사회적으로 주는 그런 무게감에 걸맞는 그런 토론회가 되도록 그렇게 임할 생각입니다. 예, 김숙희 선생님. 네, 앞으로 3년간은 굉장히 의사협회로서는 굉장히 어려운 시기가 될 것 같습니다. 여러 개 정치계 상황도 맞물려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 훌륭하고 이 어려운 상황을 다 잘 대처할 수 있는 그런 의협회장을 기대하면서 이 팟캐스트에 참석하게 됐습니다. 네, 박광호 선생님. 예, 사실 젊은 분들이 그 의협이나 어떤 선배분들이 이제 하시는 일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경우가 많은데 그에 대해서 좀 궁금증을 가지고 있는 부분을 제가 전달을 함으로써 젊은 층과 그 시니어 층과의 교류 및 가교 역할을 좀 하고 싶다는 취지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네, 박지현 교수님. 예, 의협회장이 의협 회원들의 회장이기도 하지만은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그런 의사라고 할 수도 있기 때문에 많은 것을 좀 여쭙고 또 확인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본격적으로 의협회장 후보 특별 팟캐스트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팟캐스트 네 번째 방문 후보십니다. 나연 후보님 모셨습니다. 박수로 환영하시죠.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패널분들과도 서울시장 나현입니다. 예, 패널분들과도 인사 나누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랜만에 뵙는 분도 있고. 예, 반갑습니다. 제가 먼저 나연 후보님의 양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955년생이시고요. 연세대학교 의과대학을 1979년에 졸업하시고 모교병원인 세브란스 병원에서 안과 전공의 수료를 1986년에 하셨습니다. 부천위생병원과 부천제일병원 부천위생병원 맞나요? 부산위생병원이죠? 예, 부산위생병원과 부천제일병원 안과과정을 역임하셨고요. 88년부터 현재까지는 마포구에 위치한 가든 안과의원 원장으로 계십니다. 의료계에는 2003년도 마포구 의사회장을 역임하시면서 등장을 하셨고요. 2006년도 서울시 의사회 부회장, 2009년도에는 서울시 의사회장을 역임하셨습니다. 나연 후보님 간단하게 자기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편집장님께서 잘 소개를 하셨고 제가 의료계에 데뷔하게 된 동기는 바로 이 청년사 때문에 데뷔를 했습니다. 아, 그러신가요? 그 전까지 전혀 의료계 활동하고는 뜸하고 있었었는데 1994년인가부터 그 청년의사에 우리 김병우 사장님께서 활동을 하시면서부터 그 당시 그 의사 인력 감축에 대한 성명문도 저보러 낭독하라고 갑자기 그래가지고 그 당시는 마포구사의 총무사라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서울특별시 의사에 와서 성명서도 낭독을 하면서 제가 의료계에 들어와 있었고 요새도 그 김병우 선생 만나면 저보러 그래요. 너 요즘 뭐하냐 그래서 나 지금 서울시 의사회장 하고 있지. 이러면 넌 참 속도 좋다. 아직까지 너 의사회 일하고 있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제가 사실 의사회에 와서 활동하게 된 동기는 청년의사회에 있었습니다. 네, 의료계에 제가 2003년도부터 등장하셨다고 했는데 사실 그 전에서부터 1990년도부터 등장을 했습니다. 예. 제가 간단히 진행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미 저희 패널분들은 하루 날 잡아가지고 세 분의 후보를 인터뷰를 했기 때문에 잘 알고 계신데요. 한 분 한 분씩 돌아가면서 후보자께 질문을 드립니다. 보통 한두 개의 질문을
하면서 넘어가게 되는데요. 질문 초기에는 인물 탐구 중심으로 질문을 하게 되고요. 후반부에는 정책과 공약에 대한 질문을 주로 드리게 됩니다. 저희가 팟캐스트다 보니까 재미없는 질문이나 재미없는 답변은 편집될 수 있다는 점을 미리 좀 말씀을 드리고요. 또 청취자가 주로 보건의료계 종사자들이긴 합니다만 또 인터넷 아이튠즈는 열린 공간이기 때문에 국민 모두가 듣는다는 점을 좀 염두에 두시고 가급적 이해하기 쉽고 또 국민들도 납득할 수 있는 답변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질문을 먼저 김숙희 원장님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네. 나연 회장님은 나연 후보님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예, 나연 후보님은 그동안에 뭐 구의사회에서부터 서울시 의사회까지 다양한 그런 경험이 있으시고 그다음에 또 봉직이 개원이로서도 여러 가지 의사로서의 많은 직분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오면서 그동안 그 의사단체에 입문하게 된 계기가 물론 청년의사 아까 말씀하셨지만 그거보다도 좀 더 본격적으로 입문하게 된 계기라든지 왜 본인이 꼭 지금같이 어려운 시기에 의협회장이 되시려고 하는지 그걸 좀 말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아까 청년의사하고 우리 김병우 사장을 얘기했던 그 이유는 김병우 선생이 그 당시 상당히 청년의사가 상당히 뜨는 때였어요. 여러 가지 청년의사 독자도 많고 그다음에 청년의사가 신문에 언제 나오길까를 학수고대할 그때였었는데 김병우 선생이 이제 뜨기 시작하면서 그 연세대학교 동창회 이사로 자기가 들어가면서 또 나도 같이 데리고 들어갔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일을 하게 됐습니다. 일을 하게 됐는데 제가 일을 하게 되면 특징이 하나가 뭐가 있냐면 100% 참석입니다. 제가 마포구의사에서 우리 세브란스 동문회를 처음에 맡았을 때 전체 100% 참석. 모였다면 100% 참석이고 한 명도 결석이 없습니다. 결석하는 사람이 있으면 내가 그 병원 앞에까지 가서 데리고 나올 정도로 해가지고 100% 참석하다 보니까 그게 이어져 가지고 마포구의사의 총무를 1994년도부터 6년간 제가 총무를 해가지고 마포구사에도 많이 발전을 시켰고 그게 계기가 되면서 이제 우리 한광수 회장님이 저랑 같은 반에서 한 20년을 같이 그러니까 지금은 거의 한 30년을 같이 저하고 계신 분인데 그분이 이제 서울시 의사회장 되면서 2000년도에 의약분업 투쟁을 맡게 됩니다. 그때 제가 총무사로 들어가서 삭발 단식을 하게 되면서부터 결국은 뭐 빠져나올 수 없는 길을 갔다 그럴까요? 빠져나올 수 없는 길을 가기 시작해서 그다음 뭐 아마 그 당시 그 어려운 시기에 마지막까지 남아서 여러 가지 의사들에 대한 의리를 지켰던 사람은 저가 유일하지 않겠나 할 정도로 안 맡아본 보직이 없을 정도로 어려운 보직은 다 제가 맡아서 해결했을 정도로 그 험난한 시기를 살았습니다. 이번에도 이제 의사협회장 나오면서 과연 이 대한의사협회장 자리가 뭔가 저 자리만 가면 저렇게 다들 사람들이 잘못돼가지고 많은 소용돌이 속에서 그런 회원들의 원성과 비난을 듣는데 과연 내가 저 자리를 가야 될 것이냐는 그 고민이 많이 있었던 것만은 사실입니다. 내 욕심을 위해서 가는 것이냐 아니면 의료계가 이 시점에서 나를 필요로 하는 것이냐는 그런 측면에서 많이 혼란이 있었다는 점은 일단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또 가만히 여러 주위에서 봤을 때 우리 제가 3년간 서울시를 이끌었던 25개국 회장단과 의장단 전문위원 우리 상임이사들이 그래도 어떻든지 누구 한 사람이 나서가지고 이 혼란스러운 시기를 정리해야 되지 않겠느냐. 당신은 20년간을 만나도 전혀 모습이 그때 모습이나 지금은 변하지 않는데 외모만 변하는 게 아니라 마음도 당신은 변하지 않을 것 같다. 그러니까 꼭 나가서 이 어려운 시기에 좀 잘 정리하라는 그런 권유가 있었고요. 뭐든지 지금 현재 집행부가 뭐 나쁘다라고 막 계속 얘기를 하는데 여태까지 그 집행부의 맥을 이어서 의사를 이끌어왔던 사람은 없었습니다. 의사협회가 가면은 나가면서 다 새로운 사람을 또 바꾸고 또 새로운 사람을 바꾸고 해서 그야말로 새로운 그런 조각이 돼서 왔었고 하나의 정책이 이어져 간 적이 없었는데 저는 이번 집행부도 틀림없이 잘한 점도 있고 못한 점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잘한 점은 잘 이어가고 못한 점은 다시 개선해서 가기 위해서 제가 이번 의사협회장에 출마하게 되었습니다. 네, 계승의 측면으로 보거나 인물의 측면으로 보거나 나연 후보님 말고는 대안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네요. 신지영 기자님 질문 이어주시죠. 네, 그 계승의 의미 말고요. 본인이 이제 그 의사협회 회장으로서 어떤 뭐 경쟁력, 타 후보 지금 후보분들 굉장히 많이 나오셨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어떤 그 타 후보보다 가지고 있는 경쟁력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시죠. 네, 경쟁력이라고 해도 제 자랑을 또 얘기라고 그래서 또 좀 그렇긴 한데 괜찮습니다. 네. 팟캐스트는요. 네. 자랑 마음껏 하셔도 돼요. 아무도 자랑한 건 절대 편집하지 않습니다. 재미없는 거를 편집하는 거죠. 자랑도 재밌게 하시면 됩니다. 뭐 제가 보면 뚝심이 있다고 그러는데 남들이 사람이 뭐든지 한번 일을 맡으면은 끝까지 그 일을 갖다가 뭐 되면 되는 걸로 아니면 안 되는 걸로 해서 다 결론을 낼 정도로
모든 일을 뚝심 있게 가고 포기하지 않고 가고 한 번 안 되면 두 번 가고 두 번 안 되면 세 번 가서 어떻든지 그 일에 대한 것은 결론 지는 그런 뚝심이 있다고 얘기를 하고 또 대부분 사람들이 따라 왜 나인회장이 갔다 오면 모든 일이 다 해결되느냐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는 거기에서 이 소통과 친화력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사람과 뭘 갖고 소통을 하냐 할 때 저는 일단 상대방을 인정을 합니다. 또 상대방의 말에 공감을 합니다. 또 상대방을 정말 저 사람도 내 아랫사람이지만 내가 본받을 점이 있고 내가 섬겨야 될 사람이구나 생각하는 그런 섬김의 리더십을 발휘를 합니다. 그러한 점들이 남들이 얘기할 때 어떤 그런 소통과 친화력이 있구나 하는 그런 얘기를 듣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한 많은 사람들이 이런 공약 같은 거 내걸입니다. 뜬구름을 잡습니다. 내가 의협회장이 되게 되면은 리베트 쌍벌제 없애겠다. 뭐 여러 가지 얘기합니다. 저는 절대 뜬구름을 잡지 않습니다. 실현 가능하고 꼭 내가 실천할 수 있고 내가 뱉은 말에 대해서는 책임질 수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또한 관록이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의사에 들어와서부터는 제가 연세대학교과의 동창회를 위해서라든지 안과 학회를 위해서라든지 안과 개원협의라든지 대한개원협의라든지 또 구의사회부터 시작해서 서울특별시 의사회 대한의사협회 부회장까지 정말 안고처벌 그 보직업설 등으로 다 거쳐서 이 자리까지 왔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저는 어떻든지 앞으로 우리 의료계가 어떻게 가야 될까 하는 그 길은 저는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네. 박재현 교수님. 네, 그 후보로서의 강점을 많이 말씀하셨거든요. 실천, 소통, 뭐 일관성, 검증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약점이나 개선해야 될 점도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다른 후보와 비교해서 내가 이런 거는 좀 약점이고 이런 건 좀 보완해야겠다 그런 게 혹시 있으신지 말씀을 해주시죠. 약점이라고 할 게 뭐 제가 보면 이제 이렇게 정책에 대해서 아주 깊이를 알지 못한다는 그런 점 하나 하고 키가 좀 작다는 거. 더 작은 분도 있잖아요. 더 작은 분도 있으시죠. 예, 제일 작지는 않으십니다. 네. 예, 박광수님. 네, 저 젊은 의사들에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나요?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 전에 일단 젊은 시절이나 레지던트 때, 특별히 군 시절 때 기억나는 에피소드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요. 말씀하신 다음에 제가 퀴즈를 하나 낼 텐데 먼저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가볍게. 뭐 군 시절은 제가 이제 79년도 졸업하자마자 인턴 군대 레지던트 갔기 때도 때문에 괜찮습니다. 가자마자 이제 12.6, 12.11을 다 겪었던 그런 세대에 있었기 때문에 마침 또 12.6 때는 제가 마침 휴가를 나와가지고 있어서 박정희 대통령 문상까지 친히 갔다가 다시 휴가를 잘 마치고 복귀했던 그런 기억이 있고요. 인턴 레지던트를 때 얘기를 한다고 생각하면 인턴 때는 제가 총각이 몇 명 없었을 때 유일하게 제가 총각이었었습니다. 2명 총각이 있었는데 유일하게 총각이 있어가지고 그때나 지금이나 이렇게 집에를 늦게 가는 성격이 있어가지고 그때 좀 주로 병원서 생활을 많이 할 때가 있었는데 화투 칠 때 되면 늘 광팔라고 사람들이 많이 불렀습니다. 그래서 나이는 크게 나는데 왜 광안 던지고 있냐고 하는 소리가 하여튼 인턴방에서 많이 들렸었던 그 기억이 나고요. 레지던트 때는 우리 고등학교 선배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김한중 선배부터 시작해서 그 연세대학교 고등학교 선배들이 많이 있는데 그 선배들이 없는 과를 가려고 안과를 택해서 이제 하다 보니까 트레이닝 받으면서는 상당히 어려웠던 게 많이 있습니다. 흔히 얘기하는 야당 당수를 했기 때문에 트레이닝 받으면서 많은 그런 핍박과 시련의 3년을 제가 견뎠습니다. 젊은 의사들은 의료계의 땡땡이다 할 때 가운데 두 글자를 넣고 싶은 게 있으신가요? 동량이다. 제목이라는 얘기죠. 제목이요? 미래 제목입니다. 네. 그 젊은 의사들의 미래가 지금 상당히 어둡습니다. 근데 그 퀴즈를 좀 드리고 싶은데요. 1년에 배출되는 의사 수가 현재 대략 어느 정도 한 되는지 알고 3,500, 있습니까? 500명 정도 나오는데 작년에는 뭐가 좀 줄어갖고 3,100명 이번에 배출했어요. 예, 굉장히 거의 100단위까지 말씀해 주시는 분 처음이신 것 같은데요. 그 면허번호 배출수랑 그러면은 현재 활동하는 의사 숫자를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만 단위로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면허 배출수는 좀 10만은 넘어갔고 11만은 안 됐기 때문에 아마 10만 중간에 있을 거로 생각합니다. 11만 조금 넘었습니다. 11만 넘었어요. 예, 조금 넘었습니다. 의사 면허 그 등록수는 한 8만이고 활동하는 사람은 한 7만 정도. 예. 그 1번, 2번 응용해서 그러면은 현재 활동하는 의사 수의 그 절반이 되려면 몇 년 정도가 지나야지 될지. 산수 문제 나왔습니다. 복잡하네요. 그건 우리 신영 대사가 빨리 계산해서 줘야 되겠다. 아니, 참모 활용, 적극적인 참모 활용 좋습니다. 그러면은 한 10년에서 12년 정도로 추산을 하고 있는데 사실 10년에서 12년 정도 되면 현재 8만 명 중에 이제 절반이 4만 명 정도가 이제
나오는 걸로 배출이 되는 걸로 알고 나온다. 있습니다. 예. 어떻게 보면은 숫자가 좀 무지막지하지 않습니까? 지금 8만 명도 힘들다고 그러는데 10년, 20년 지나면 지금에 일하는 분들의 거의 더블 스코어가 되는 숫자가 이제 의료계로 나오시는 거거든요. 근데 환경이 나아질 기미는 별로 안 보이기 때문에 3년이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특히 요즘 젊은이들에 대해서 어떤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는지, 아니 그리고 왜 젊은 의사들은 의사협회나 선배 의사들에게 무관심한가, 이에 대한 해결책이 있는지 좀 예전에 여러 가지 활동을 하신 이제 분으로서 좀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질문이 하도 여러 가지가 있어. 그러면은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젊은 사람들을 위해서 필요한 게 어떤 거라고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요즘 젊은이들이 왜 의사협회나 선배 의사들에게 무관심하게 됐는지, 그에 대한 해결책 정도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너무 긴가요? 무관심의 원인은 제가 이제 박광원 선생님이 젊은 의사시니까 무관심의 원인은 박광원 선생님이 답변을 그냥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하나는 젊은 의사들을 위한 대책으로 의협회장이 되신다면 어떤 희망을 줄 수 있을 것이냐, 요 부분으로 요약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젊은 의사들이 그럼 과연 언제부터 이 의사사회에서 활동을 했느냐를 뒤집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2000년도 의학분업이 시작하면서 전공의들이 결국 이제 현실 정치 속에 뛰어들었습니다. 그러면 과연 그 현재 12년 동안에 대한전공의협에서는 어떠한 업적을 쌓아갖고 있는가 하는 그런 부분들도 같이 공유해 나가야 될 것 같고요. 젊은 의사들한테 제일 필요한 거는 누가 뭐래도 수련이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의사가 되기 위해서 제대로 된 수련을 받고 거기에 걸맞는 자기 길을 가면은 제가 볼 때는 미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 더 붙인다면은 그 충분한 공부는 됐습니다. 메디칼 의학에 대한 공부는 충분히 됐고, 그 의학 공부의 한 10분의 1 정도만 이제 인문학 공부를 하고 사회 자본으로 우리가 뛰어들면은 우리 젊은 사들의 미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왜 그런 얘기를 하냐면 결론은 버킹엄이라고요. 계속 뭐 여러 가지 얘기하다 보면 결론은 뭐냐면요. 선배 탓입니다. 선배들이 다 잘못해놔서 의료보험 만들었고 의료보험 거대 공단 만들어서 다 따라가고 그러면서 그 욕을 하고 있는 저도 선배들이 걸어가고 있는 길을 그대로 또 걸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젊은 의사들도 똑같은 비난을 하면서도 저희가 걸어왔던 길을 똑같이 걸어가고 있는데 어느 순간 이 길은 우리가 서로 상의해가지고 바꿔야 되지 않겠나.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회장이 되게 되면은 그 부분은 확실하게 불러가지고 이대로 가면 안 된다는 얘기는 해서 방향을 바꿀 겁니다. 네, 박광원 선생님 아까 질문 겸 그냥 답변을 바로 해주시죠. 젊은 사람들이 무관심 원인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패널이지 답변하는 사람은 아닌데. 그래서 젊은 의사들의 목소리를 언제 또 이렇게 전달할 수 있는 기회가?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제가 봤을 때는 수련을 받으면은 이제 주어진 길을 묵묵히 가면은 뭐 거의 대부분 해결될 거라고 말씀을 하시는 걸로 전 이해를 했는데, 사실 대부분의 의사들이 수련을 받고 나서도 불만이라든지 아니면은 현실에 대해서 어둡다. 오히려 그 지금까지 수련을 하던 동안에는 그냥 그 수련 환경 내에서만 할 일만 하면 되니까 오히려 미래를 꿈꿀 수 있었는데, 밖에 나오면은 사실 어떻게 보면 정글 속에 던져진 이제 새끼 사자 같은 그런 존재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그러면 당연히 저희들은 지금 이제 미래가 없습니다. 인턴은 인턴대로 미래가 없고, 레지던트는 레지던트대로 미래가 없고, 교수님들은 교수대로 미래가 없고, 또 취직한 봉직이들은 또 봉직대로 미래가 없고, 개업한 사람들은 개업한 사람들은 미래가 없다 그럽니다. 이것은 다 같이 지금 우리 의료계의 현실이 어둡다는 걸 얘기하는 거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정말 우리가 같이 갈 수 있는, 요즘 뭐 젊은 사람들 백수? 네? 젊은 백수들 많이 생기고 젊은 실업자 많이 생긴다는 얘기를 마찬가지로 청년 실업이요? 네, 청년 실업. 예. 우리 의사들도 어떻게 생각하면 젊은 의사들의 제일 고민은 실업일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갈 자리가 널려 있어요. A 병원을 갈 것이냐, B 병원을 갈 것이냐, C 병원을 갈 것이냐, 아니면 개업을 할 것이냐, 아니면 학교에 남아서 더 연구의 길을 갈 것이냐. 이런 선택의 폭이 넓어지면 넓어질수록 우리들의 미래는 좋다고 보여지지만 지금 젊은 의사들의 미래는 그 고용 불안이 있는 거거든요. 이런 불안들은 정말 누구 한 사람의 얘기에서는 될 것 같지가 않고 다 불안하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이 불안한 것을 어떻게 우리가 해갖고 좋은 작품을 만드냐는 것이 현재 아마 제일 장면까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아니면은 젊은 의사들이 너무 안 좋은 디스토피아적인 미래에 속고 있다. 혹시 이런 건 없습니까? 그런 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옛날에 그 후보님 시절에도 제가 듣기로는 위에 선배들이 왜 이제 와서 의사를 하느냐, 의사 다 망했다라고 했던 얘기를 그때도 반복했다 그러더라고요. 지금도 되물림되고 있거든요. 30년 이상. 그 당시에 그렇게 얘기하는 그 선배들 자체가 사회성이 저는 없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요즘도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참고로 학생들이 제일 싫어하는 말이 그거거든요. 제가 82학번인데 그때도 의사 좋은 시절 다 끝났다. 아직도 늦지 않았다. 딴 길을 택해라 그랬는데 요즘도 그런 교수들이 있고 선배들이 있습니다. 이집트 파피루스에는 요즘 애들 버릇 없다는 얘기 있잖아요. 네, 그 첫 번째 질문 또 조금 무거웠어요. 그리고 바로 나연 후보님 또 미래가 어둡다라고 얘기하면서 갑자기 분위기가 굉장히 좀 다운되는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좀 분위기를 반전을 또 시도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나연 후보님은 제가 알기로는 술을 엄청 잘 드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입니까? 뭐 일부 사실이기도 합니다. 왜냐면 제가 이 의리의 사나이기 때문에 먼저 집에 가는 법이 별로 없습니다. 일단 남아있는 사람들 다 보내고 내가 마지막 한 잔을 더 먹고 가야지 속이 풀리는 사람이었고, 그래서 군대에 있을 때 제 별명이 나삼차였습니다. 나삼차. 그때 통금 있을 때였는데 먹으러 갔다 하면 통금 때까지 먹는다 그래갖고 제 별명이 나삼차였었고, 지금도 저는 뭐 술을 즐긴다기보다는 그저 인간적인 그런 신뢰와 의리를 지킨다 그럴까? 그러니까 그 다음에 술이 따라오는 거겠죠. 네. 나삼차가 무슨 뜻이에요? 3차를 먹으러 간다는 얘기죠. 아, 나삼차. 얘기가 나오신 김에 그러면 궁금한데요. 지금 회장님께서는 술자리에서 부적절한 건배사로 사회적인 논란이 됐는데, 혹시 이 술을 드시면은 그런 현 회장님이 그런 실수를 하시거나 이제 그러시지는 않나요? 저는 그래서 희망적인 건배사만 합니다. 즐겨 쓰시는 건배사는 뭐가 있어요? 여러분 이게 술입니까?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럽니다. 그러면 이게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사랑입니다. 그러면 쫙 마십니다. 저는 술을 별로 마셔본 적이 없고 늘 사랑을 마십니다. 저 그 부적절한 그 건배사 말씀하신 게 나연 후보님이 아니고 다른 분 혹시 말씀하시는 거예요? 현 회장. 현 회장. 네. 오바마 건배사가 무리를 일으킨 바가 있습니다. 네. 저 하나 여쭤보고 싶은데요. 그 현 회장님과 사이가 원래 굉장히 좋았다고 들었는데 네, 지금 좋습니까? 네. 출마설이 한때 나왔었는데요. 뭐 출마설은 출마설이고요. 뭐 그거하고 뭐 공과 사는 구별되는 거니까요. 개인적으로 관계는 지금도 좋으시다라는 말씀이고요. 신재영 기자님. 현안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회장이 되시면 굉장히 지금 현안이 많지 않습니까? 지금 그 가장 먼저 해결하고 싶은 현안이 어떤 것인지 좀 말씀을 해주시고요. 현재 어떤 집행부가 가장 잘못한 점이 있다면 하나만 좀 말씀을 해주시죠. 현재 집행부부터 먼저 말씀드려요. 현재 집행부뿐만 아니라 그 전에 집행부들도 조직을 했을 때 우리의 조직을 짜지 않고 개인의 조직을 짰던 것이 제가 볼 땐 제일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회장 중심으로 회장과 선거 때 도와줬던 사람들, 친한 사람들도 인선을 하다 보니까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서울특별시 의사회장을 하면서도 총무위 사람은 내 사람을 갖다 썼지 한 사람도 내가 아는 사람을 갖다 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내 조직이 아닌 우리의 조직을 만들어서 처음에는 서먹서먹하죠. 그래도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3년 지나니까 우리의 조직이 돼갖고 아주 탄탄하게 잘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회장 된다 하더라도 또 똑같이 어떤 개인적인 조직을 만들기보다는 원칙에 맞고 전문성이 있고 틀에 갖추어진 그러한 우리의 조직을 만들겠다는 얘기 말씀을 드리고요. 뭐부터 해야 될지 제일 곤란한데 그 얘기를 아까 처음에 안 했는데, 저는 하여튼 의사의 안으로는 총체적 회복을 갖다 하고 싶고요. 의사의 밖으로는 위상을 회복하고 우리 의사들의 의권을 회복하고 싶고 의료기관의 경제 회복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 틀에 맞춰가지고 하나씩 다 정리해 나갈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건 이제 총론적인 말씀이고, 제가 궁금한 거는 가장 지금 회장이 되자마자 좀 의료계 여러 가지 현안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가장 먼저 좀 해결하고 싶으신 게 어떤 제일 먼저 것인지. 들어가는 게 결국 의료분쟁 조정법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산부인과 학회가 산부인과 의사들이 아주 결사 반대를 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현재로서는 의사들이 참여하지는 결론이 나 있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끌어갈 것인가 해서 우리 의사들이 원하는 것만큼 뭐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거든요. 우리 의사들이 참여했을 때 이게 만약 도움이 안 된다 생각하면 절대 참여하지 않을 정도로 해갖고 이건 끌고 나가야 되겠죠. 아마 저로서는 이게 제일 큰 문제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네, 근데 그게 이제 제가 또 추가 보충해서 질문을 드리면, 이제 이게 하시다 보면은 이게 의사들한테는 별로 도움이 안 되는데 이게 좀 국민들한테는 좀 도움이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뭐 그런 경우라고 생각하시지는 않는지. 물론 이제 국민 건강권을 제일 우선으로 해야지만 결국 의사들도 편이 생기고 의사들도 힘이 생기는 거는 뭐 저도 공감을 하고 있고요. 단지 모든 것이 현재까지의 의료보험도 다 의사들의 어떤 희생 속에 다 왔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대부분의 어떤 그런 뭐 복지부 장관이나 이런 분들도 의사들을 만나면 다 그 얘기를 하면서도 국민들한테는 현재까지의 모든 의료제도의 희생이 의사들 때문에 이루어졌다는 얘기는 하나도 안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들도 마찬가지로 이 의사들의 희생이 더 이상의 희생이 돼가지고 만약 산부인과가 흔들릴 정도의 만약에 이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면 그건 당연히 반대를 해야 되겠죠. 산부인과 의사가 살아야 국민도 사는 거죠. 국민이 살아있는 동안에 산부인과 살아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산부인과 다 의사 망가지면요. 또 아마 외과 의사하고 산부인과 의사 곧 필리핀에서 수입할 날이 멀지 않을까. 그런데 이게 의료 분쟁 조정법이 필요한 거는 인정을 하실 것 같은데요. 문제는 이제 무과실 의료 사고를 어떻게 처리할 거냐 하는 문제인데 그런 거를 구체적으로 저는 그냥 반대만 할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방법이 있는지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예, 무과실 의료 보상이라기보다는 불가항력적 의료 사고입니다. 예. 불가항력적으로 일단 현재 사건은 났어요. 예. 사람은 죽었어요. 그럼 이 사람을 어떻게 할 거냐는 거거든요. 그러면 제일 당황스러운 건 사실 보호자도 보호자지만 의사 입장에서는 제일 당황스러울 겁니다. 내가 이 환자 잘 치료해갖고 집에 잘 보내줬으면 제일 좋았을 텐데 건강한 아기를 태워서 보내주든지 아니면 건강한 산모가 다시 집으로 갈 수 있게 했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게 안 됐을 때 제일 당황한 건 의사 아니겠습니까? 산부인과 의사가. 그 의사가 이 사고를 갖다 어떻게 수습하는 것이 과연 산부인과 의사한테도 유리하고 더구나 사고를 당해서 불의치 않은 사고를 당해서 가슴 아파 있는 그 산모나 그 보호자는 얼마나 가슴 아플까 하는 그 두 가지 점에서 우리가 접근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한 100억 정도 가지고선 서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저는 정부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지금 의료보험 자체가 지금 연간 40조가 넘어가서 올해 44조가 이렇게 됐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중에 100억 정도면 제가 볼 땐 돈도 아닌 돈이거든요. 모든 사람이 의료사고 낼 수 있습니다. 불가항력적 의료사고 얘기죠. 과실 떠나가지고. 그랬을 때 그 44조를 갖다가 이게 분모를 해가지고 지원한다고 생각하면은 그거는 정부가 너무 인색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그런 정도는 나오께서는 이 재원 마련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정부를 설득하면은 가능하다 그렇게 보시는 건가 보죠. 네. 그러면은 예, 만약에 그 불가항력 의료 사고에 대해서 지금 의사들한테 50%를 부담하라 그런 식으로 지금 정부하고 타협을 하기를 원하는 그런 경향이 있거든요. 그럴 때 만약 지금 산부인과 의사들을 굉장히 반대하고 있단 말이야 이거를. 그런데 만약에 정부에서 그러면 우리가 한 70%를 부담하니까 너희들이 30%를 부담해라 혹은 20%를 부담해라. 그럴 때 그 대신 우리가 뭐 수가 같은 거를 조금 봐주겠다 하는 이런 협상이 들어온다면은 그 나연 후보께서는 어떻게 하실지. 반대입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7대 3이든 얼마든 이게 의료기관에서 낸다고 하는 그 부분은 좀 어떻든지 이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체적인 우리 의료보험 재정의 그 파이를 다 분모를 해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고통에 동참하는 그런 차원에서 간다고 생각하면은 잘 해결될 거로 생각합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분모가 커지면 커질수록 각자 개인이 부담하는 부담금은 얼마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한 40조만 잡아서도 했을 때 100억이면 얼마나 될까? 그렇게 한마디로 해서 뭐 퍼센트로 따지면 뭐 0.002% 뭐 그 정도 되니까 각자 우리 의료보험이 44조라는 건 전부 다 의료기관에서 가져갈 돈이니까 그 돈에서 조금씩 덜 가져간다 생각하면은 그건 뭐 쉽게 해결되지 않을까 그럼 싶고. 만약에 정부도 예. 결국은 7대 3이라는 냈을 때 그 7을 기재부에서 내야 된다는 문제가 생기고 있는 거거든요. 과연 이게 기재부에서 내는 게 맞는 건지 그 부분도 한번 더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정부에서 그 정책을 강행하려고 한다면은 나 후보께서는 어떤 그런 뭐 계획 같은 걸 세울 수가 있나요? 거기에 어떻게 대응한다든가 하는. 그런 대응들을 지난번 산부인과 학회 가봤더니 산부인과 그 분만 절대 무슨 반대 이거 뛰둘렀을 때 거기서 뭐 다 나와 있던데 대책들이 뭐 그 대책 그대로 가야 되겠죠. 제가 앞장서서 가겠습니다. 의사협회에서도 똑같이 네. 산부인과 뭐 학회나 네. 분만병원 협회에서 하는 그 생각대로 갈 수 있다는 얘기신가요? 그러면? 네. 박정현 예. 교수님. 예, 그런데 이런 여러 가지 의사협회 다양한 직역들이 있고 전공도 다르다 보니까 이해관계도 다르고 그래서 어떤 정책이 나오면은 일부는 저런 비판을 해요. 의사협회는 무조건 반대다. 뭘 하든지. 그런데 사실은 어떤 정책이나 입법이든지 좀 의협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야 될 부분도 사실은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는 의사협회나 의사들이 이런 어떤 좋은 제안을 해도 보면은 집단 이기주의니 밥그릇 챙기기니 해가지고 잘 그 반영이 안 됐는데 앞으로 이렇게 또 정부의 정책을 하는 사람들 또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들하고는 어떻게 관계를 좀
맺어나가실 계획이신지 한번 듣고 싶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뭐 맺어 나간다니까 또 좀 무슨 뭐 친구 만나가지고 친구 사귀어가지고 또 술 먹어야 된다. 아니 그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 합법적인 긍정적인 의미의 그런 뭐 로비 뭐 그런 거라고 할 수가 있죠. 뭐랄까 제가 그 하여튼 제가 사람 만나서 그 사람 내 편으로 만드는 데는 좀 일가견이 있습니다. 어디든지 가서. 어떤 방법을 주로 쓰시나요? 겸손하게 다가가는 방법이죠. 네, 다가가서 가면은 제가 하여튼 의사를 마치고 나서도 몇 가지 뭐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최고위 과정, 또 연세대학교 언론홍보대학원 최고위 과정을 거쳐서 지금 거기 최고위 과정에 내가 또 총동작의 부의장까지 맡고 있는데 그러면서 여러 가지 많은 사회 지인들을 알고 있으면서 그런 뭐 인맥이라든지 또 그 인맥을 통해서 그 사람이 접근해갖고 그 사람을 또 내 사람을 만든다든지 또 우리의 어떤 그런 정책에 유익하게 써먹는다든지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일가견이 있으니까요. 그 노하우나 그런 방법 좀 살짝 알려주시면 안 되나요? 제가 볼 때는 진실되게 찾아가고 겸손하게 찾아가면은 한 몇 번 찾아가면 다 진실성이 통하게 되면 그다음부터는 마음이 열리더라고요. 몇 번 찾아가려면 명분이 있어야 되잖아요. 명분이라는 게 결국 이제 미리 연락을 하는 거죠. 이 사람을 움직일 사람이 누구냐? 그 사람 소개로 가는 거죠. 그럼 다 만나줍니까? 다 만나줍니다. 아, 대단하십니다. 박광호 선생님 뭐 다른 질문은 없습니까? 지금 하신 질문이 넘어갈까요? 아니요, 전 가벼우면서 무거운 질문을 좀 드려보고 싶은데요. 가장 좋아하는 후보랑 싫어하는 후보 한 번씩 말씀해 주시고 그 이유를 좀 말씀해 주세요. 가장 좋아하는 후보요? 어떤 후보를 가장 지금까지 좋아하냐? 나온 후보 중에서요? 질문을 6명 지금 6명 네. 중에서. 여섯 명 후보에서 가장 좋아하는 후보. 너무 어려운 질문이긴 아니, 한데. 전 얘기도 뭐 웃으면서 넘어가면 되지 뭐. 가장 좋아하는 후보 우리 전기업 후보. 아니, 본인이라고 하시면 되지 않습니까? 가장 좋아하는 후보? 아닙니다. 그럼 뭐 누군다. 6명 중에서 내가 낮은 후보. 겸손하시네요. 네. 전기업 후보. 우리 의사협회 또 3천만 원 기탁하러 나왔으니까 상당히 제일 좋은 후보라고 생각이 들고. 너무 그분은 굉장히 자신만만하시던데요. 이미 500명 그 선거인 그 추천인 명부도 하여튼간에 뭐 전기업 후보가 3천만 원 찾아갈 거다 한번 걸자면 나도 걸겠습니다. 뭐. 못 찾아가야 건다. 이유는 기타금 때문에 좋아하시는 거고 싫어하시는 후보는 제일 싫어하는 후보. 이유는 무엇입니까? 어서 그러더라고. 사석에서 누가 있다가 야 왜 나왔어 이렇게 얘기하니까 어떤 사람이 있다가 놀면 뭐해 그러더라고요. 놀면 뭐해 해서 나오는 후보는 제가 볼 때는 제일 나쁜 후보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오늘 분위기는 그 양강모 편집국장이 굉장히 좋아하시는 분위기 이렇게. 근데 사실은 좋아하긴 하면서도 제가 좀 경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저희가 이 팟캐스트가 잘릴 가능성이 오지 않은 후보에 대해서 이제 오신 후보가 얘기하는 거는 약간 공평치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취지는 오신 후보에 대해서 청취자분들이 알고자 하는 부분들을 대신해서 질문하는 거니까요. 물론 이번까지는 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보기엔 잘릴 내용일 것 같은데요. 네. 그러면 신재원 기자님. 네. 뭐 사실 뭐 저도 지금 현재 그 의사협회 뭐 홍보 전문위원 직책을 맡고 있긴 합니다. 뭐 제가 많은 활동을 한 건 아니지만, 근데 제가 하지만 이제 의사협회 좀 바깥에서 언론에 있었기 때문에 좀 의사협회를 이제 좀 밖에서 바라보는 그런 시각에 대해서는 제가 좀 어느 정도 알고 있는데, 굉장히 보면은 의사협회가 항상 보면은 좀 소통이 부족하다 뭐 이런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이 소통이라는 거는 예를 들어서 뭐 정부와의 소통도 있을 수 있고 뭐 언론과의 소통도 있을 수 있고, 그리고 가장 큰 게 저는 국민과의 소통이 좀 부족하다 이런 비판과 지적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하고, 국민들과의 어떤 소통을 좀 뭐 좀 더 강화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갖고 계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뭐 국민과 소통 안 되고 있는 거 사실이고요. 의사들이 맨날 만나면 의사들끼리만 만나거든요.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의사들끼리 만나는 겁니다. 뭐 때문에 맨날 다 아는 사람들끼리 만나냐. 모르는 사람하고 만나라.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국민들하고 만나라. 또 같은 친구들을 만나도 의사 아닌 사람들을 만나서 그 사람들한테 얘기하고 설득해라. 그리고 또 가능하면은 시민단체 속에 들어서 활동을 해라. 저는 이제 마포구에 있었는데, 마포구에서도 이제 경찰서에 있는 행정발전위원회든지 또 마포구청의 어떤 협의체라든지 이런 데 가서 자기가 활동하면서 저희 의사들 얘기 많이 하면요 다 알아줍니다. 근데 지금 현재 봤을 때 우리 의사들이 사회 속으로 뛰어들어가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겁을 내는 것 같아요. 실제로 자기들이 갖고 있는 역량의 10분의 1만 사회 속으로 뛰어들어가면 저는
나라는 바뀔 거로 생각하고 의사들이 국민과 어떤 친화력은 아마 국민 속에 그대로 뒤엉켜서 하나로 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계속 좀 뭐 방법을 이제 좀 현장 중심으로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요즘 그 소통의 어떤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 게 이제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입니다. SNS. 뭐 본인도 지금 SNS 네. 하시잖아요. 보면은 이제 현재 의사협회 같은 경우에 그런 SNS 활동을 또 좀 제가 보기엔 좀 잘 안 하고 있거든요. 본인이 좀 회장이 되시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좀 SNS를 좀 강화시킨다거나 이런 방안이 알겠습니다. 우리 신재현 우리 전문 기자 조언을 받아가지고 대대적인 SNS를 해가지고 정말 모든 국민한테 사랑받을 수 있는 의사협회 만들도록 제가 하겠습니다. 제가 요즘은 들은 이유가 요즘 총선이잖아요. 그 총선에서도 모 당에서는 뭐 SNS 후보에 대한 SNS 지수를 도입하겠다 뭐 이런 말이 나와서 제가 뭐 여쭤본 겁니다. 정말 언론과의 소통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김숙기 선생님. 혹시 지금 현재 여의사 숫자가 어느 정도나 되고 있는지 아시나요? 30%? 예. 그러니까 여의사 숫자는 그렇게까지는 안 되고요. 지금 한 21% 정도 되고 지금 의과대학생이나 전공의들은 거의 한 40% 정도 점하고 있거든요. 그 나연 후보께서는 전공의 시절에 혹시 여의사, 여전공의 뭐 같은 동료가나 선후배가 있으셨나요? 네, 있었습니다. 제 대학으로는 2년 후배고 또 트레이닝으로는 제 1년 위에 여자 선생을 한 분 제가 아주 모시고 다녔었습니다. 혹시 전공의 때 뭐 임신이나 출산 그런 게 있었나요? 있었죠. 네, 그때 좀 그 출산 휴가를 갖게 되면은 조금 그 일이 더 로딩이 돼서 좀 힘들거나 그러진 않으셨어요? 많이 힘들었었죠. 그 당시에 모든 분위기는 되도록이면 우먼 닥터를 갖다 받지 않으려는 그런 분위기였었고 그 당시만 해도 뭐 전체가 다 전문의 되지는 않았었고 한 40% 정도 다 트레이닝 받았다고 그럴까? 그러니까 그런 여자를 갖다가 그 자기네 과에 받는 거에 대해서는 아마 그 당시 주임 교수님들도 상당히 꺼려했었던 게. 예, 근데 요새는 그 출산을 하게 되면요, 출산 휴가를 3개월을 갖게 되거든요. 그 다음에 또 아기 둘을 낳으면 6개월 출산 휴가를 갖게 돼요. 그러면 6개월 동안에 그 동료 대체 인력이 없단 말이에요. 그런 경우에 동료로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리고 이 문제를 어떤 방향에서 좀 풀어갈 수 있었으면 좋다고 생각을 하시는지요? 그건 아마 정말 우리 박가움 선생님한테 물어보고 싶은데 저희 때는 저희가 다 커버해 줬습니다. 네, 즐거운 마음으로 하셨죠? 네. 즐거운 마음으로 다 커버해 줬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의협회장이 감당해야 되는 일이 굉장히 좀 안팎으로 많은 것 같습니다. 원래는 의사협회가 뭐 학회, 병원 그리고 의사 개개인까지 다 아우러야 되는 조직임에도 불구하고 현재는 좀 개헌가에 치중돼 있다라는 느낌도 좀 듭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뭐 포부나 계획을 가지고 계신 게 있나요? 지난번에도 한번 제가 출마 기자회견할 때 어떤 그런 그 총회 선택위원회 얘기를 하면서 이제 의원협회 얘기를 했는데 의원협회와 병원협회가 서로 대등한 관계 갈 수 있는 정도의 그런 협회가 돼야 되고 그 위에 의사협회가 있게 되기를 원한다라고 제가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있는 뭐 전의총에 있는 그 의원협회의 어떤 그런 설립 취지나 이런 건 상당히 좋다고 생각하고 있고 거기에 걸맞는 이제 대한개헌협의회 이 부분과 어떻게 잘 해가지고 하나의 어떤 그런 의원협회라든지 이게 아마 병원협회 상대되는 말로 쓰는 건데 그것이 대등한 정도에 이를 정도로 발전할 수 있도록 뭐 적극적인 지원을 할 생각입니다. 네, 박재영 교수님 질문 준비되셨나요? 예. 지금 우리나라 보건의료 제도는 엉킨 실타래 같아가지고 어디서 풀어야 될지 또 잘못 건드리면은 더 꼬이기 뭐 가능성도 있는데요.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은 지금 전문의 과잉 배출되고 또 지나치게 세분화되면서 상대적으로 1차 진료 의사의 역할이 더 요구되고 1차 진료가 더 강화돼야 되는 그런 시점이라고 생각하는데 선택의원제도 그런 맥락에서 본다면은 무조건 반대만 할 게 아니라 의사협회 입장에서 좀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뭐 받아들일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 문제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선택연제라는 게 원래 처음 나왔을 때가 뭐냐면 그 리베이트 쌍벌제로 인해 갖고 개원가에 6천억 정도의 손실이 예상되는데 그 6천억을 어떻게 보상해 줄 것이냐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선택연제가 접근이 됐었습니다. 그런 것이 또 지금 우리 협회 내에서도 보면은 뭐든지 정부가 하는 거라든지 협회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무조건 반대하는 사람들이 목소리가 크고 그 반대하는 목소리가 정말 절대 진실이냐 호도되다 보니까 결국은 이 선택연제가 지금은 뭐
아무런 제도가 아닌 걸로 이제 해서 이제 고혈압하고 당뇨에 대해서 4, 5일부터 시작되는데 그런 문제도 제가 회장되게 되면 다시 한번 짚어가지고 정말 찾아온 그 6천억을 못 찾아올지언정 어떤 찾아올려는 노력은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1차 진료가 더 강화돼야 된다. 그거는 동의를 그거는 뭐 우리 모든 의사들의 로망이 그거 아닙니까? 전체 의사 배출된 의사 중에 3분의 1은 1차 진료를 담당하고 또 3분의 1은 전문의가 되고 또 3분의 1은 복지행정이나 뭐 자기가 어떤 전공하는 어떤 무슨 뭐 그 교수나 뭐 의료법학이나 뭐 꼭 의사 외적인 걸로 가서 했을 때 대한민국이 발전하고 대한민국 의사들이 발전한다는 것은 우리 모든 의사들이 바라는 건데 현실이 그걸 받쳐주지 못하는 게 제일 큰 문제겠죠. 저는 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지금 선택의원제는 골격이 바뀌어서 사실은 유야무야 돼버렸죠. 뭐 네?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돼버렸죠. 하지만은 복지부에서 350억씩 그 인센티브를 주기도 하고요. 이쪽 350억 투입해서 총 700억을 풀었다는 얘기가 있는데 받을 건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받아가겠죠. 그건 뭐 우리 개운이들이 뭐 그거는 다 알아서 챙겨갈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6천억 원을 뭐 그 분은 근데 결국 6천억이라는 건 어떤 부분에서는 이제 새로운 수가 항목을 개발해야 된다. 뭐를 한 1% 올려주고 뭐 2% 올려주는 것은 그 다음번에 가서 안 올려주면 다시 유야무야 돼버리는 거니까 새로운 하나의 수가 항목을 신설해가지고 그 항목에 대한 신설 수가가 한 6천억 정도 되는 것을 마련하려고 진행하다가 생긴 것이 이제 선택위원회였었는데 그것이 어떻든지 뭐 내부 반발도 있었고 정부도 여러 가지 또 그 정책의 혼선도 있었고 그래가지고 지금은 유야무야 된 게 사실입니다. 사실 대부분의 의사분들이 근데 선택은 자체를 반대하시잖아요. 내용 바뀐 거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도 많으시던데 홍보가 좀 어떻게 좀 부족했던 겁니까? 아니면은 하여튼 뭐 소통이 잘 안 됐었죠. 어떻든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쉽게 생각하고 저도 책임을 많이 느낍니다. 이제 4월 1일 시행이면 이제 한 달도 안 남았는데 이 부분은 회장이 당선되신다면은 뭐 개선을 해야 되겠죠. 개선을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정확하게 짚고 정보를 제공해서 어떻게 보면은 그것 자체가 하나의 좀 관심이나 네. 의료 이쪽 화합이 될 수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도 아주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네. 김숙현 선생님. 네. 조금 예민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한 3년 동안에 계속 그 전희총하고 현 집행부가 계속 좋지 않은 그런 관계를 계속 맺어왔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앞으로 만약 나연 후보께서 회장이 되신다면은 이 전희총이란 단체는 또 계속 갈 거고 나연 후보님에 대해서 또다시 지금 현재와 같은 상황이 3년 동안 또 되풀이 된다고 생각하진 않으시나요?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가능성이 있지만 실현 가능성은 0%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당장을 뭐 전희총을 제가 뭐 수용해서 갈 수는 없고 제가 회장이 되고 나면 틀림없이 쌍방한 교류를 시작할 겁니다. 그러니까는 전희총의 의견을 수렴할 수 네. 있는 그런 통로를 마련할 겁니다. 이게 뭐 일방적인 통로를 거죠? 마련하는 것이 아니라 쌍방향 통로를 마련해서 서로 의견이 오고 갈 수 있고 진지하게 토론될 수 있는 그런 장을 틀림없이 만들겠습니다. 한 가지만 또 조금 예민한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난 3년 동안 지금 제가 알기로는 부회장 3분이 사퇴를 하셨죠. 그리고 이사들도 사퇴를 했는데 지금 그렇게 사퇴한 이유가 그 나 후보님께서 보시는 그 절대적인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시는지요? 경만호 회장님이 잘 못하고 현 집행부가 잘 못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은 그분들이 뭔가 문제가 있어서 사퇴를 하신 건지 또한 나 후보님께서는 지금 현 집행부가 잘하고 있는데도 소통 부재로 오해를 일으켰기 때문에 전희총과도 이런 불화가 있는지 약간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나머지 부회장님들 다 그만둔 것은 소통의 부재가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여러 가지 그 부분에 있어서는 아마 그거는 뭐 전적으로 경 회장님의 어떤 그런 그 통치력에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이 들고 있고 저에 대해서도 왜 당신은 그 자리에 가만히 있느냐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 서울특별시 의사회장 이런 자리는 자체는 그대로 의사협회 부회장으로 가는 자리입니다. 또 역사가 말해주듯이 대한의사협회 부회장직을 내버린 회장님이 있었습니다. 그 회장님이 1년 반 동안에 회장단 모임 할 때마다 다시 당신은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를 1년 반 동안 귀가 박히게 듣다가 결국은 임기를 마쳤기 때문에 저도 거기에 대한 그런 경험이 있었고 또 실제로 우리 25개 회장단에서 누구 한 사람 빨리 사표 내는 사람들이 별 목소리가 크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자리에 있었던 것이고 저는 뭐 그 저의 소임을 다하기 위해서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지 경만 회장 개인에 대한 어떤 뭐 충성심 때문에 남아 있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처음에 시작하실 때는 의협의 문제점에 대해서 의사협회장이 조직을 개인의 조직처럼 만드는 경향이 있다라고 지적을 하셨어요. 그게 현 집행부에 대한 이야기도 되는 네, 겁니까? 현 집행부 같은 만약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러면 부회장직을 어떻게 짜겠느냐라고 그러면요. 부회장들은 다 짜 있는 겁니다. 서울회장, 수석부회장 들어오죠. 여자회사에서 부회장 1명 들어오죠. 의학회사 1명 들어오죠. 뭐 상금부회장이나 보험부회장 1명이죠. 그럼 나머지 3명의 부회장이 비게 됩니다. 이 3명의 부회장은 16개 시도에서 올라오게 돼 있는 겁니다. 그건 제가 뽑는 게 아니라 16개 시도에다 맡겨가지고 당신들이 어떻든지 3명 뽑아서 올려주세요. 이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이렇게 부탁하는 거고, 그 사람들이 설사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조직에 들어온 이상 그 사람을 내 사람을 만들도록 노력을 해서 전체가 인허 단계에서 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죠. 그건 뭐 제가 이 경만회장님 집행부 때는 너무 의욕이 앞서가지고 이 7명을 정말 자기가 좋아하고 유능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짰는데 결국 여기서부터 이제 문제가 났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네, 신재영 기자님. 네, 그 전희총 얘기가 나와서 좀 질문 드리고 싶은 게요. 그 얼마 전에 그 박원순 서울시장 아들의 그 병역 그 MRI 그 사진 뭐 논란 이런 게 있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전희총에서 그 소견을 발표해서 지금 어떻게 보면 좀 역풍을 맞은 상태잖아요. 그래서 인터넷에 들어가 보면 이제 국민들이 의사들이 다 돌팔이라고 이렇게 지금 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여론이 지금 있는데 의사들에 대한 굉장히 지금 안 좋은 그런 여론들이 있는데 요 여론을 좀 어떻게 좀 잠재우실 계획이 있으신지 아니면 그냥 내버려 두실 건지 그냥. 아닙니다. 제가 회장된다고 생각하면은 더 이상 전희총이 개인적으로 자기들을 어떻게 띄우고 뭐 할 수 있는 거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뭐냐면 전희총이 자기들을 부각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뭐 약국도 고발하고 또 박원순 사건에 대해서 뭐 성명서도 내고 현실 정치에 참여를 하지만 그런 부분은 자연스럽게 그건 대한의사협회의 몫으로 남고 전희총은 본래 어떤 건전한 비판 세력으로 남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부적인 활동만 필요한 조직이지 전희총 단체가 의사를 대표해서 외부로 활동하는 단체는 아니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아, 제 말씀은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이제 뭐 알겠는데 이렇게 의사에 대한 여론이 굉장히 악화됐을 때 의사에 대한 여론 뭐 대한의사협회랑 관계는 없습니다. 어찌됐건 뭐 국민들이 보기에는 전희총이나 의사협회나 뭐 그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의사에 대한 여론이 악화되었을 때 그걸 어떻게 하겠느냐. 그건 아까도 우리 신재현 우리 전문기자님 말씀하신 대로 그 적극적인 홍보 대책에서 우리가 해서 그런 부분들은 아주 철저하게 잠재우겠습니다. 네, 잠깐 쉬어가는 질문으로요. 아까 그 회장이 되시면 전희총과 소통의 창구를 열겠다. 완전히 배척하지는 않는다라는 포지션을 취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전희총이 가진 긍정적인 효과, 의료계에 그런 부분을 꼽으신다면 어떤 부분을 뭐 생각하세요? 긍정적인 효과라기보다는 어떻든지 그 젊은 의사들 특히 소외받고 여러 가지 현실에 만족하지 못하는 그런 그 다수의 회원들이 있는 것은 뭐 팩트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거고 뭐든지 이 전통이라는 것은 그냥 위에서 아래로 물 흘러서 가는 겁니다. 언젠가는 전희총 사람들이 대한의사협회를 이어받을 거거든요. 과연 그 사람들이 지금 상태로 대한의사협회를 이어받을 수 있겠느냐 하는 그런 차원에서 미래 주인은 그 사람들이니까 어떻든지 제가 볼 때는 저런 식으로 주인 돼서는 절대로 안 된다 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하고도 쌍방향 통로를 열어놓고 어떻든지 대화를 해갖고 제대로 된 어떤 그런 뭐라 그럴까 협회의 일원이 되게끔 한다 그럴까 그런 노력을 하겠다는 거죠. 그 이번에 연세대 의과대학 총동창회에 가셨다고 전문지에서 봤는데 분위기가 좀 어땠습니까? 총동창에서 내가 이사로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벌써 20몇 년째 이사로 봉사를 했고 지금은 총동창회 부회장으로 있으니까 네. 뭐 그런 거에 대해서 연세대학교 동창회 대표 뭐 후보자가 누구냐 하는 이런 얘기에 대해서는 뭐 별로 저는 거론 안 하고 다닙니다. 네, 박재영 교수님. 예, 보면 출마의 변에 이런 표현을 많이 쓰셨어요. 이제 회원들의 신뢰를 받는 의협 이런 걸 강조하셨는데 이 회장님이 되시면은 때로는 회원들의 반발이 있을지라도 그 방향이 옳고 그게 장기적으로 국민과 의사에게 도움이 되는 정책이라면은 반발을 무릅쓰고 추진할 필요도 있거든요. 근데 예를 들어서 이 다양한 이런 쟁점 중에서 특히 개원 의사들이 반발이 심한 그런 정책이 만약에 옳다. 그러면은 그런 거를 추진할 의사가 있으십니까? 조금 뭐 질문이 좀 어렵긴 한데요. 그게 무슨 예를 들어서 이제 지금 그게 거거든요. 우리는 16개 시도와 의학회로 나눠져 있고 또 이제 협의회는
새로운 차원의 협의가 이제 들어온 겁니다. 이제 2000년도부터 개원협의회, 뭐 교수협의회, 전공협의회라는 이 새로운 차원의 협의회가 들어왔는데 또 대한개원협의회는 큰 틀의 대한개원회도 있지만 시국외과에 따른 전문과별 또 개원협의회가 있어갖고 이 사람들에 대한 어떤 의견 수렴을 이제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문제인데 이건 정말 우리 대한의사협회가 갖고 있는 숙제입니다. 어느 한 사람도 이 의학회와 16개 시도로 지부로 연결되어 있는 이 조직과 협의에 대한 개념에 대한 이 조직을 지금 잘 아우르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도 이제 그러니까 그런 거거든요. 보면 다양한 이해관계를 가진 다양한 회원들이 모여 있는 의사협회에서 지금까지 보면은 의사협회장이 뭔가 의지를 가지고 추진해서 이렇게 되는 모습을 저는 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그냥 그 별 무리 없이 넘어가면 그냥 회원들이 하자는 대로 하고 그러다 보면 아무것도 안 하고 넘어갈 수가 있는데 뭔가 변화가 필요하다 그러면은 그런 반발을 무릅쓰고 이끌고 나갈 의지가 있으신지 또 이끌고 나갈 뭐 어떤 보관이 있으신지. 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뭐 회원의 뜻이다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전 동의 못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면 회원들한테 무슨 뭐 몇 명의 회원들이 물어봤을 때 그게 과연 절대다수 뜻이냐 그러면 어떤 회원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저희들의 회원은 개원이도 있고 봉직이도 있고 수련이도 있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의 전부 다 공통적인 뜻이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절대적인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지금 대부분 우리 대한의사협회가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회원의 뜻이라고 그러는데 개원이 몇 명의 의견이거든요. 지난번에 보면 우리 인천시 의사의 그 회원들 몇 명 의사협회로 들어와서 피켓 들고 했던 거 봤지 않습니까? 거기에 어느 교수들의 뜻이 어디 들어갔습니까? 수련회의 뜻이 들어갔습니까? 집행부 몇 명의 뜻값을 전체 회원의 뜻이라고 매도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회원의 뜻보다는 회장의 뜻이 우선이 되지 않겠는가. 리더가 과연 어떤 방향을 보고 있고 이 회원들을 내가 어떤 방향으로 몰고 가고 끌어가 될 것인가 하는 거에 대한 어떤 자기 어떤 비전과 식견이 있어야 되겠죠. 그게 더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박강원 선생님. 조직을 이끌 때 개인적인 조직화가 이루어진 게 문제라고 말씀을 하셨죠. 개인적인 조직화. 조직의 개개인의 사조직을 짰다. 예, 그런 거라고 저는 이해를 했는데 맞습니까? 네. 그게 문제라고 생각하시죠? 궁금한 게 있는데요. 현재 경 회장께서 경기도 A시에 위치한 만호효 요양병원을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 이사진 중에 서울시 의사회 소속분들이 누구 내시는지 좀 여쭤보고 싶어요. 그 당시 경만 회장님 회장할 때 현재는 저밖에 없는 것 같은데 저도 다 나왔으니까 지금 아무도 없죠. 한때 현 사무총장분이 감사로 등재되어 있다고 제가 들었는데요. 그 부분은 어떻게? 그 부분도 옛날에 맞습니까? 우리 경만 회장님 의협회 서울시장 하다가 의협장 나가면서 그때 어떤 요식적인 어떤 그런 재단의 구성 요소가 필요했기 때문에 그래도 아마 해결을 좀 아는 사람이 우리 총장이 아닌가 싶어서 아마 다 이름들이 들어갔던 걸로 알고 있고. 제가 보기에는 서울시 의사회 직원이 감사로 등재되는 건 좀 이해가 좀 안 되는데 그 부분은 좀 어떻게 보면 이것도 사조직화 같은 그런 개념이라고 볼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런 건 아닐 거고요. 그런 의료재단이 어떻게 운영되는지 저도 잘 모르겠지만 하나의 요식행위가 아니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니 의료재단의 이사로 후보님도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의료재단의 이사라는 게 특별하게 하는 일이 없어요. 그 의료재단의 성립 구성 요소에 이름만 들어가 있을 뿐이지 무슨 어떤 펑션이나 이런 부분은 없습니다. 펑션은 아니지만 구성 요소로서 그냥 참여했을 뿐이다. 친분 관계 때문에 들어가시게 된 거군요. 다 들어갔었죠 그 당시에. 지금 좀 아픈 부분을 지적을 하셨는데 사실 그 부분보다는 더 유명한 사건이 제 기억에 하나 있습니다. 일반약 슈퍼 판매에 대해서는 후보님은 어떤 입장을 가지고 계십니까? 일반약 슈퍼 판매에 대해서는 어떤 일반약 슈퍼 판매에 대해서는 전 개인적으로도 우리가 타치해야 될 부분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셔서 제가 경만 회장 때 뭐 해달라는 거 다 해줬는데 딱 하나 안 해준 게 뭐냐면 일반약 슈퍼 판매 인터뷰 같이 가자는 걸 제가 안 갔었습니다. 그건 소신을 가지고 계셨던 거죠. 소신이라기보다는 그걸 위해서 새로운 분쟁을 만들고 싶지가 않았던 거죠. 그래서 서울시 약사회장이 일반약 약국 외 판매를 저지하기 위한 단식 투쟁을 하셨을 때 작년 4월이었죠. 위로 방문을 한 것으로 의료계에서는 좀 말이 많았습니다. 좀 그 부분에 대해서 해명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해명이라보다는요. 서울시 보건의료단체 장을 제가 맡고 있는데 그 하나의 우리 단체에 속한 우리 회원이 그야말로 목숨을 걸고 단식한 데 대해서 당신이 단식해갖고 이게 풀릴 일이 아니다. 그러니까 단식하지 말고 새로운 방식으로 투쟁을 해라 해서 갔던 거죠. 네, 알겠습니다. 신재영 기자님. 네. 리베이트 쌍벌제에 대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출마의 변을 보니까 이제 쌍벌제에 대해서 굉장히 좀 이렇게 나쁘게 좀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사실
국민들의 어떤 여론으로 보면은 쌍벌제에 대해서 찬성하는 국민이 아마 90%는 될 겁니다. 이게 80, 더 되겠죠. 뭐. 90% 이상 될 거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럼 이런 쌍벌제에 대해서 그 얘기가 나왔을 때도 의사협회가 계속 반대를 하니까 국민들이 이게 밥그릇 지키려고 그러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 나오고, 또 그 여러 의료 단체에서 이제 쌍벌제 하겠다라고 이렇게 성명을 낼 때도 의사협회만 딱 빠졌단 말이죠. 이런 부분들이 이제 국민들한테 굉장히 좀 안 좋게 보이는데, 이 쌍벌제는 그럼 어떻게 좀 이제 회장이 되시고 나서 뭐 새로 뭐 그럼 어떻게 하실 생각이 있는 건지, 이 쌍벌제에 대한 앞으로의 어떤 그 전에 그 리베트 쌍벌제에 대한의사협회가 빠진 것에 대해서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뭐 반대고요. 당연히 참석해서 거기에 대해서 그 사인을 하고 왔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이 리베트 쌍벌제가 왜 생겼냐가 하는 거에 대해서는 결국은 실거래가 상한제를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 실거래가 상한제는 이 부분이 과연 어떻게 돼가는 것이냐. 지금도 이 실거래가 상한제를 손대는 학자나 전문가나 정부기관이 없는 겁니다. 우리 의사협회 포함해서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 MB 정부 들어와서는 이 실거래가 상한제를 손을 대지 못하니까 결국은 몽둥이로 두들겨 패는 거 아닙니까? 그 와중에서 불거져 나왔던 것이 리베트 쌍벌제고, 실거래가 상한제를 제대로 못 잡으니까 그걸 제도화시켜서 잡아야 될 걸 못 잡으니까 결국 리베트 쌍벌제로 잡고, 리베트 쌍벌제로도 못 잡으니까 이제 또 두들겨서 패는 거거든요. 틀림없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변화가 다시 올 거로 생각합니다. 그 변화에 적절하게 발맞춰가지고 발빠르게 대응을 하겠습니다. 네, 김숙희 선생님. 네, 그 서울시 의사회장을 3년 지금 하셨잖아요. 3년 하시면서 뭐 좀 부드러운 얘기 드리겠습니다. 네. 가장 본인이 잘했다고 생각하시는 거, 이런 거는 또 내가 의협회장이 돼서라도 하고 싶다, 그러신 거 있으신가요? 글쎄, 저는 아까도 그 사조직회에 그렇게 얘기했는데, 제가 서울특별시 의사에 들어가니까 상 자체가 없더라고요. 이 상이 차려져 있어야 돼, 밥상이 차려져 있어야 되는데 아예 밥상을 다 부셔놓고 가버렸어요. 근데 그 밥상 만들어 놓고 거기다 반찬 올려놓고 또 먹은 반찬 이제 또 치울 건 또 치우고 하는데 이제 3년이 걸린 거고, 저는 지금 이제 상을 그대로 내려놓고 가는 겁니다. 이제 제가 없었던 상을 만들고 반찬 그대로 해가지고 그 상태에서 그 조직을 그대로 남겨놓고 가는 것이 제가 했던 일이고 제일 잘했던 일이고, 진작 했어야 될 일이 서울시사의 95년 역사 동안에 왜 한 번도 이루어지지 않았었는가 하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그 중간에 뭐 여러 가지도 많이 있죠. 뭐 보건의료단체를 갖다가 하나로 꿰가지고 우리가 늘 친목 도모도 하고 여러 가지 하는 거, 뭐 유관기관 간의 뭐 관계 강화, 뭐 동호회 활성화, 뭐 여러 가지 있지만, 제가 볼 때는 어떤 조직 자체를 갖다 이제 서울특별시 의사회다운 조직을 만들어 놨다 하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왜 서울특별시 의사회만 사무총장이냐? 다른 데는 다 사무처입니다. 당연히 사무처예요. 여기 있는 사람들의 장은 사무처장입니다. 그거는. 서울특별시 의사회가 사무총장이 된 게 2002년인가 사무총장이 됐습니다. 그 사무총장이라는 것은 사무처를 거느리는 사람은 총장이 아닙니다. 그건 사무처장이지. 사무총장이 되면 신문사나 사무처나 봉사단이나를 다 총괄할 수 있는 게 사무총장이거든요. 그 총장이라는 우리가 이름만 갖고 왔을 뿐이지 실제적인 총장 역할을 못했었는데, 제가 오면서 이제 조직을 다 이렇게 다 단일화 시켜놓고 상도 그대로 다 차려놓고 이제 오니까 다음번 회장은 아마 더 잘할 걸로 생각합니다. 네, 박재영 교수님. 예, 저는 그 중요한 리더의 자질로 사심 없이 이제 꾸준히 일하는 사람이 좋을 것 같은데, 혹시 의협회장이 되시고 성공적으로 의협회장직을 마무리하시면은 그 뒤에 뭐 하시고 싶으십니까? 그때 어려운 질문이네요. 인생이 살다 보면 계속 고비고비 이게 자기 마음대로 되는 그런 부분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정말로 지금 뭘 된다기보다는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현재 잘못돼 갖고 있고 막 사심을 갖고 했던 운동 뭐 여러 가지 하는 이 의협 조직을 저는 제대로 만들어 놓고 싶어요. 그래서 그 다음 회장이 왔을 때 정말 전임 회장이 잘해 놓고 갔구나 하는 소리를 들을 정도의 협회를 만들어 놓고, 제 개인적인 것은 그 다음에 생각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또 이런 모든 걸 잘해 놓고 간다고 생각하면 그 다음 일은 저전히 열릴 걸로 생각합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혹시 뭐 저런 분들도 가끔 있을 수 있거든요. 의협 회장을 토대로 해서 그 다음에 뭐 좀 해보자, 어떤 계획을 갖고 있을 수도 있는데, 뭐 정치권으로의 진입은 벌써 현재로서는 불가능합니다. 지금 같은 회장이 되면은 절대로 진입은 없습니다. 이번에도 각 단체장들의 정치 진입은 없습니다. 이번 총선이요? 네. 예. 보면은 저는 나연 후보님 만나 뵙고 느낌이
발언을 거침없이 하시고 시원시원하게 하시고 또 이제 술도 좋아하신다 그러는데 사모님은 이번 출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 와이프에 대한 얘기도 한번 할까요? 제가 이제 2000년 투쟁하면서 매일 집에를 안 들어가고 뭐 3시, 4시 시간 되면 들어가니까 그 사람들이 되게 궁금해하더라고요. 우리 집사람이 어떻게 생겼을까? 그래갖고선 한 분은 1+1으로 이제 그 투쟁 때 데리고 가는 과천에 가는 모임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간호원 한 명 데리고 가고 우리 집사람을 데리고 왔더니 옆에 있던 소아과 선생님이 오더니 제 집사람한테 가서 그러는 거예요. 언니 이 얼굴 가지고 이 인물 갖고 왜 저런 인간하고 살아요? 딱 자랑으로 받아들이고 사모님의 미모를 자랑하셨습니다. 지금도 뭐 집사람은 찬성은 안 합니다. 네. 개원 상황이 좀 어떠세요? 회장이 되신다면은 개원은 많이 못하고 접어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사실 뭐 돈 같은 건 잘 모르고 산 사람인데 개원해서 그러니까 88년도에 개원해서 지금까지 한 24년 흐르는 동안에 제 개인 재산의 한 3분의 1은 까먹었습니다. 아, 의사단체 일을 하시면서요? 또 어머님이 주신 재산을 갖다가 불리지는 못할 망정 한 3분의 1 까먹고 이제 안 까면은 이 파이가 워낙 크지 않습니까? 그 고비고비 이렇게 돈 버는 거하고는 안 맞더라고요. 위치가 좋아서 환자들이 많아서 옛날에는 뭐 직원들도 꽤 있고 그랬었는데 지금 다 떠나고 2명 남아가지고 지금. 제가 그 뭐 계속 가벼운 질문을 좀 이어가자면 의협 회장으로서 어떻게 보면 안과는 의료계 내에서는 약간 마이너 서저리, 의료계 전체를 총괄하기에는 너무 스페시픽한 전문과 아니냐라는 의견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동감이죠, 그 당연히. 옛날에는 외과에서들 많이들 하다가 그다음에 또 내과 의사들이 많이 하다가 요즘 와서 뭐 회장들하는 거 보니까 다 마이너가 하더라고요. 비뇨기과, 안과, 원장직을요. 네, 예. 많이 하고 비뇨기과 특히 많이 네. 하는데 요즘에. 다시 이번에 또 대한의사협회 16개 시도회장들 보니까 소아과에서만 또 한 4명이 벌써 지금 돼 있고 또 1명 후보가 지금 경선 중이니까 뭐 그런 흐름들이 있는 것 같아요. 뭐 충분히 그건 공감합니다. 약점은 아니다. 약점이죠, 당연히. 그러니까 환자가 없으니까 밖으로 나오는 거 아닌가요? 후보님 레지던트 시절 때도 안과 인기과였습니까? 인기과였었죠. 인기과였어요. 계속 그럼 30년 40년 동안. 네. 요즘은 인기가 떨어졌다 그러던데요. 저는 의사협회 역할 중에 하나가 의사들 진료권을 좀 지키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현행 이제 어떤 보험 어떤 제도 그리고 어떤 그 심평원의 심사 지침 이런 거에 대해서 특히 이제 젊은 의사들 위주로 굉장히 좀 무기력과 반발감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느끼고 있는데, 근데 저는 의사협회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뭐 어떤 문제를 제기해가지고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결하는 모습을 사실 지난 몇 년 동안 보지를 못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하고 좀 방법이 있으신지 좀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제가 처음에도 이게 의료계 안으로는 총체적 회복이라는 얘기를 했는데 지금 우리 조직은 아마 이게 다 의사시니까 그런데 의사들 조직에서는 대부분 다 침묵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의사들하고 얘기하면 별로 득보는 게 없거든요. 득은 없고 실만 있기 때문에 아무런 조직이 움직이질 않습니다. 직원들이요 시키는 일만 하려고 그러지 자기 나름대로 더 일을 안 하려고 합니다. 심평원과 일도 마찬가지거든요. 벌써 심평원하고 생겨서 여태까지 의학분업 이후로 생긴 게 심평원이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 의사들하고 많은 관계를 갖고 가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활동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심사평가원 내에 또 심사 파트가 있어서 거기는 우리 의사들이 한 50명인가 지금 가서 일을 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 말고 또 심평원에 있는 어떤 그 조직원들하고 우리 협회 내부의 어떤 이런 연결고리가 별로 없어요. 연결고리가 없죠. 네. 현재.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총체적 회복을 한다는 게 그런 것들 다 만들어 나간다는 얘기죠. 만들어 나가다 보면 틀림없이 문제되는 것들은 다 잡아내게 되고 속가지고 걸러지고 개선돼 나갈 겁니다. 그게. 김숙희 원장님 질문이 준비되셨나요? 네. 예. 지금 현재 올해가 첫 번째 간선제로 치러지게 되는데요. 나후보께서는 이 간선제 때문에 자기가 좀 득을 본다고 생각하시는지 아니면 앞으로도 계속 간선제로 가야 한다고 생각하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생각하신 게 있으신지요? 뭐 간선제에 대해서는 뭐 득을 본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제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뜬구름을 잡지 못하고 헛소리를 못하고 빈소리를 못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진실만을 얘기하는 데서는 그래도 좀 득을 보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과연 직선제가 좋으냐 뭐 간선제가 좋으냐 하는 이런 문제에서는 우리 의사들은 꼭 올로와 넌으로 가거든요. 그냥 이거 아니면 저걸로 가는데 뭐 직선제건 간선제건 다 장단점은 있을 걸로 생각하고 있고,
그 시대의 파라다임에 어떤 제도가 과연 우리 의사들한테 유리하고 유익하고 좋은 제도냐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다시 한번 어떤 의견 수렴이 있어야 될 거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다음에도 역시 간선제를 하는 게 회원들의 뜻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아니 회원들의 뜻이라기보다는 또 어떤지 대연총회 때 이제 많은 안건들이 올라올 테니까 틀림없이 대연 직선제는 또 올라올 겁니다. 그거는 회장 직선제는 그 부분에 대한 그 토의 결과를 보면 알겠죠. 거기서 만약에 직선제로 바뀌면 또 직선제로 가야죠. 그건. 네, 계속 뭐 그냥 무거운 질문을 하겠습니다. 그 후보께서는 그러니까 영리법인, 그러니까 투자개방형 병원이죠. 투자개방형 병원과 그 의료보험 어떤 민영화, 그러니까 당연지정제 폐지,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을 좀 가지고 계십니까? 요번에 이제 제가 우리 박원순 시장 되고 나서부터 뭐 여러 가지 이제 뭐 불합리한 인사제도라든지 또 불합리한 걸 많이 봐왔는데, 최근에 이제 아마 그 우리 서울시의 보건의료정책국장에 취임한 국장님께서가 이제 김창보 국장이라고, 이 사람 제일 주장하는 게 무상의료 실현, 또 영리법인 절대 반대, 의료 민영화 반대 하는, 그분이 이제 결국 서울시 의료정책적으로 들어와 있고, 이분이 임명되는 것에 대해서 우리 보건의료단체들이 다 일제히 반대를 했는데 불구하고 그 사람이 이제 임명됐단 말입니다. 그러면 결국 우리 의사들 입장에서는 우리가 싫어하는 사람이 주장하고 나온 주장들은 다 우리도 반대하는 주장이니까 전혀 맞지가 않다고 생각하고 있고, 단지 그 영리법인에 대한 것은 뭐 저희들은 의료 민영화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영리법인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영리법인 되는 것에 대해서도 많은 개헌가에서는 어떤 그런 우려의 목소리가 있는 건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현재 제주도하고 인천하고만 아주 지역적으로 좁게 한번 영리법인 한번 해보자. 이대로 가도 아무런 어떤 실마리가 풀리지 않고 있는데, 그쪽만이라도 한번 영리법인을 터놓고 한번 해보게 되면은 어떤 전체적인 의료의 어떤 실마리가 풀리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면에서는 그 두 군데 생기는 거는 저도 찬성을 하고요. 어떻든지 영리법인이든 뭐든 아무리 해봐야 외국에서도 우리나라의 현행 의료보험 제도는 전혀 수지가 맞지 않는 제도다 하는 건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의료보험 제도에 맞게끔 외국에 있는 그런 영리법인들이 들어올까요? 저는 안 들어온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리도 그 사람들이 안 들어온 이유가 뭐냐? 우리나라 건강보험제도 잘못됐다. 그럼 우리도 바꿔야 되지 않겠냐 하는 쪽으로 우리가 아마 여론을 좀 선도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그 국민들의 그 예를 들어서 의료보험 당연지정제 폐지나 의료보험 민영화에 대한 반대 여론도 굉장히 높습니다. 그건 알고 계시죠? 예. 그런 것들을 좀 설득하고 바꿔 나가야 된다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네, 그러니까 아까도 제가 얘기했지만 뭐 아까 이제 뭐 김용희 선생님 좀 얘기 뜨고 있는데, 김용희 선생님 만들어놓은 게 딱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실거래가 상한제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의료는 공공재다. 고로 이득을 내서는 안 된다. 전 국민이 박수치고 환호했잖아요. 아직도 지금 이 논리를 우리 의사들이 못 깨고 있는 겁니다. 한마디로 해서. 우리 의사들 자체가 못 깨니까 국민들은 더 말할 것 없이 지금 거기에 매도당하고 있는 거고, 어떻든지 이 의료는 공공재가 아니고 의사들도 정말 자기 돈 들여서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노력해서 하나의 어떤 그런 사업을 이뤘는데, 그렇게 하고 보니까 저 사업은 무조건 망하는 사업이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바꿔나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동등계약들 얘기하는 사람들 많은데, 동등계약에 대한 것은 좀 더 한번 숙고해 봐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연 동등계약을 했을 때 과연 그게 의료계에 주어지는 역할이 뭔지, 과연 의료계의 의미가 뭔지, 또 의료계는 정말로 유리한 것인지 하는 그런 문제는 한번 뒤집어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당연지정제 폐지를 그 회장이 되시면 당연지정제 폐지를 위한 어떤 그런, 아니, 그러니까 당연지정제 폐지하는 것이 과연 다들 지금 의사들은 뭐 동등계약을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뭐 당연지정제 폐지돼야 된다고 얘기하는데, 과연 당연지정제 폐지했을 때 의료계가 얼마큼 좋아질 건가, 이거에 대한 한번 어떤 정책적인 어떤 그런 토의와 논의와 어떤 그런 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먼저 있어야 된다. 오히려 손해를 볼 수도 있다. 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죠? 예. 김숙희 원장님 질문. 예. 그 의료가 공공재가 아니다라는 것을 만약에 그 김효 교수나 그런 무상의료를 주장하는 분들한테 설명을 하려면은 왜 그런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실 수가 있나요? 뭐 여기 의료는 공공재라고 느낀 사람 누가 있습니까? 하나도 없죠. 근데 대한민국의 의료는, 대한민국에서는 공공의료라는 말 자체가 어렵습니다. 대한민국에서의 공공의료가 무엇냐라고 하면 참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네, 그런데 이 의사들한테는 뭐 의료 사회주의 그러면은 뭐 바깥에서 얘기하는 너 빨갱이다 그런 거하고 비슷한 수준이거든요. 의사들의 인식은. 근데 사회주의라는 게 무조건 나쁜 게 아니고, 지금 유럽의 북유럽이나 그렇게 어떻게 보면은 좋은 의료 제도를 가져가고 있는 그런 나라들도 분명히 있는데, 그걸 무조건 나쁜 거라고 정의하고
오히려 미국의 부정적인 측면을 보이고 있는 민영의료보험이라든지 영리법인 허용이라든지 그거를 전적으로 찬성하는 거는 상당수의 의사는 물론 국민들을 설득하기 힘들다고 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또 추가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제가 조금 아까 질문 드렸던 것도 아마 같은 답변으로 좀 저도 해주셨으면 우리 좋겠습니다. 박 교수님 의견에 아주 10분 동의를 하고 어떻든지 뭐 늘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의료비라는 것은 이게 측정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어떻든지 의료라고 하는 것은 어느 정도 약간의 어떤 제약이 들어간다 그럴까? 어떤 사회적인 통제가 들어간다는 것은 다 모든 사람들이 다 인정하고 있는 부분이지만 지금 의사들이 느끼는 것은 너무 심하다 이렇게 느끼고 있는 거니까 지금도 우리는 2만 불 시대에 살고 있고 자기의 건강 영역증은 4만 불을 가고 있지만 현재 돈을 내고 있는 건 5천 불 시대를 내고 있단 말입니다. 이 5천 불 시대를 냈을 때 국민들이 가져갈 수 있는 피해는 뭐냐? 또 의사들은 또 그 노력을 해갖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5천 불 시대의 수익을 갖고 가는 의사들은 또 얼마나 불쌍하냐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이제 공론할 때가 됐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의사협회의 책임은 막중하고 아직까지는 거기까지 우리 의사협회 내에서도 얘기의 진척이 거기까지는 안 간 것이 좀 답답하긴 합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우리나라 건강보험제도가 문제가 많죠. 근데 국민들의 만족도는 그래도 꽤 높은 편이거든요. 그러면은 이 판을 다른 판을 짜자 그러는 것보다는 이 틀 안에서 의사들이 더 피해보지 않고 의사들이 적절하게 일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개선하고 보완할 일이지 그거를 다르게 판을 짜자는 얘기는 아닌 것 같은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럼 뭐 당연한 얘기죠. 지금 의사들 따지면 뭐라 그럴까요? 뭐 과잉 투자라고 그럴까? 투자는 많은데 소득은 적은 거죠. 한마디로 해서. 제가 따져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대학 들어가서 개원할 때까지 20년 걸리더라고요. 그럼 그 20년 걸리는 동안에 돈만 생각한다고 생각하면 그 학비를 갖다가 그냥 적금 넣어놓고 나면은 아마 돈 걱정은 안 하고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사는 게 돈인지 뭐가 단지 모르겠지만 그런 면에서 보면 틀림없이 과잉 투자가 있는 건 틀림없는 얘기죠.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은 의사들이 지금 기존의 국민건강보험 제도에서 워낙 그 자율권을 상실하고 통제를 많이 받다 보니까 영리법인이 허용되고 민영의료보험이 허용이 되면은 그 어떻게 보면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착각을 하는 것 같은데 저는 그거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보면은. 네, 저도 동감합니다. 의료보험으로 가져갈 수 있는 건 하나 틀림없이 있고요. 예. 의료보험으로 아닌 걸로 가져갈 수 있는 또 하나의 새로운 어떤 그런 게 생겨야 됩니다. 근데 지금 후보자님이 주장하시는 거하고 이거는 지금 배치되는 거거든요. 영리법인 허용해야 된다. 민영의료보험 허용해야 된다. 그거는 그러니까 우리 정반대의 말씀을 그러니까 하시는 지금 현재 가고 있는 그 뭐랄까 이 제도가 잘못돼 가고 있으니까 민영의료 그러니까 영리법인 우리가 할 때도 뭐냐면 지금 이대로는 더 이상의 어떤 그런 돌파구가 생기지 않지 않느냐. 그러니까 한번 지역적이고 한시적이지만 영리법인으로도 한번 해가지고 어떻게 변하는지를 보고 거기에 발맞춰 가자. 다 똑같은 얘기죠. 결국은 현재 우리 의료계에 처해 있는 그 상황을 어떻게 하면 좀 돌파구를 마련해 볼까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 많이들 얘기하잖아요. 차라리 그 정부의 심평원의 통제를 받는 게 낫지. 이익을 추구하는 그런 기업의 통제를 받는 것보다는 그게 나을 거다 그런 얘기도 하거든요. 그건 동감합니다. 네, 아주 뜨거운 질문들이 오고 가고 있는데요. 이제 마지막 질문을 좀 준비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시간이 이미 많이 지나서 그 사이에 저희 청년의사의 의협 출입 기자인 이승우 기자의 질문 받고 마지막 질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후보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한 두 가지 정도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현 집행부의 문제를 지적하시면서 개인적 조직을 만들어서 모든 문제가 시작됐다 이렇게 비판을 하셨습니다. 아까 전희총 얘기도 나오고 했는데요. 그러면 이번 선거가 끝나고 나서 회장으로 당선이 되시면 어떤 식으로든 그런 젊은 사람들의 목소리를 수렴하시려고 노력하실 거 아니겠습니까? 좀 더 실무적으로 전희총 지역이나 그 젊은 의사들이 의협의 보직을 달라 나가서 의견을 피력하고 싶다 그렇게 얘기하면 받아주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뭐 어떻든지 제가 얘기했다시피 전문성 위주로 뽑으니까 전희총 내에서도 정말 충분한 실력을 갖추고 있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하면 당연히 받아들여야 되겠죠. 네, 한 가지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리베이트 쌍불제 시행 이후에 좀 오래된 얘기입니다. 지난 연말인데 한미약품 후원으로 행사를 하셨다가 전희총 쪽과 마찰을 빚으신 적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때 분위기나 지금 분위기나 뭐 거의 비슷할 정도로 리베이트 쌍벌제에 대한 회원들의 반발이 되게 크던 그때 분위기도 지금이나 마찬가지였는데 그 상황을 너무나 잘 아실 수 있는 부회장이라는 의협 부회장이라는 직책이 있으시면서 그런 어쨌든 무리의 무리를 빚을 만한 소지의 행사를 가지신 거에 대해서 조금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뭐 개인 연말 송년회였었는데 그 갑자기 어떤 그런 뭐 리베이트를 탈바꿈했던 것뿐이지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네, 짧게 한 가지만 더 드리겠습니다. 좀 어떻게 보면 송구스러운 질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의료계에서는 나연 후보가 1인자보단 2인자 이미지가 좀 강하다 이런 얘기들을 하는 분들도 일부 있는 걸로 제가 듣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서울시 회장 될 때도 그랬습니다. 늘 밑에서 일을 많이 하다 보니까 저 사람이 과연 회장 됐을 때 일을 잘하겠느냐 하는 그 얘기가 팽배해 있었는데 지금은 한 사람도 그런 얘기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 질문 들어갈 텐데요. 오늘 뉴스에 이런 뉴스가 나왔습니다. 소위 이제 빅5 병원이 차지하는 의료계에 차지하는 건강보험 이 청구 금액 자체가 굉장히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쏠림 현상이 커져가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문제 인식을 하고 계시고 어떻게 해결하실 계획을 그 문제가 이제 결국 복지부도 얘기하고 있고 다 얘기하고 있는 복지부가 반성한다는 얘기가 그 얘기거든요. 그럼 2000년도 투쟁했을 때 그 투쟁의 불이익을 주기 위해서 병역을 떨궈져 나갔고 그 의료전달체계를 깨버린 겁니다. 고혈압과 당뇨를 갖고 있는 사람을 대학에 갈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그것도 그냥 무작정 갈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거였는데 그 전까지 가려면 굉장히 까다로웠었고요. 지금도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고혈압과 당뇨를 대학으로 가는 사람은요. 자기 돈 갖고 가야 됩니다. 그건 건강보험에서만 안 내주면 아무 문제가 안 생기는 거거든요. 충분히 이런 1차 의료기관에서 치료할 수 있는 질환을 굳이 자기가 3차 병원에 있는 대학병원에 있는 유명한 교수한테서 받겠다. 그건 자기 돈으로 해야 됩니다. 건강보험을 하지 않고. 특히 상급 종합병원 중에서도 그 빅5에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높다. 그래서 상급 종합병원 중에서도 딱 지목을 해가지고 그 빅5 병원의 과독점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문제라고 생각하고 계시지는 않나요?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죠. 그래서 아마 지금 정부에서도 여러 가지 그 빅5 쏠림 현상에 대해서는 아마 많은 제재를 가해서 뭐 연구 중심 병원으로 하겠다, 무슨 중환자는 얼마큼 봐야 되겠다 하는 쪽으로 뭐 많은 걸 하고 가고 있는데 국민들 스스로가 지금 어떻든지 빅5라면 제일 좋아하니까 그런 국민들의 어떤 그런 선호도나 이런 부분들을 꼭 빅5에 국한시켜서 헛길 것이 아니라 전체가 다 같이 우리 의료계, 뭐 국민, 병원계 다 같이 나서서 개선해야 되겠죠. 네, 김숙희 원장님. 예, 지금 우리 의료계 내에서도 전문 과목별로 이렇게 상대적인 박탈감 같은 게 꽤 많은 것 같습니다. 특히 그 요양병원 문제에서도요. 노인요양병원에 그 의사들 그 등급제를 만들어 갖고 지금 가뜩이나 상황이 좋지 않은 비뇨기과나 뭐 산부인과, 흉부외과 같은 의사들은 등급이 낮기 때문에 월급도 그 높은 등급의 의사들보다는 뭐 3분의 2 정도밖에 월급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떤 그 요양병원 의사 등급제 같은 거에 대해서 후보께서 생각하시고 계신 거 그런 거 있으신지요? 글쎄 뭐 특별하게 생각해 본 적은 없었고요. 아마 그런 부분들도 개선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면 우리 의료계에서 정말 잘 연구를 해가지고 개선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겠습니다. 근데 이거는 그냥 사담인데 아까 처음에 말씀하실 때 나연 후보께서는 정책적인 거에서는 좀 깊이가 낮다 네. 그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만약에 이런 굉장히 예민하고 그런 문제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렇다면은 나 후보께서는 나중에 아주 전문적인 그런 소양과 자질을 가진 참모들을 굉장히 많이 그걸 고용을 이렇게 같이 일하시는 분들이 늘어나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박광욱 선생님. 그 건강보험 당연지정제나 영리병원 특히 민감한 과가 수가가 지금 낮게 측정되어 있다고 하는 소위 말하는 메이저과잖아요. 그 메이저과 관련해 여쭤보겠는데 아까 외과 산부인과 의사를 필리핀에서 수입해낼 날이 올지도 모른다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사실 지금 외과 산부인과 이런 이제 소위 말하는 좀 비인기과들이 의사가 부족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뭐 외과 같은 경우에도 지금 TO가 많아서 미달률이 높지 1년에 이미 나오는 숫자가 200명이 넘거든요. 산부인과도 얼핏 그 정도 달한다고 알고 있고 또 여의사분들이 늘어나기 때문에 인력 수급은 관련이 없다고 봐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그 사람들이 일할 수 있는 환경이 제공되지 않는 게 문제 아니겠습니까? 이게 또 PA 제도랑 맞물려 돼 있는데 이거를 좀 어떻게 같이 잘 엮어서 풀 수 있는 해법을 생각하고 있는 게 있으신지. PA는 제가 봤을 때 엄연한 불법이거든요.
뭐 불법이지만 또 한국적인 현실이 그걸 또 수용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라고 그러면 그것도 저희가 지혜를 짜내야죠. 뭐 딴 사람들이 하는 겁니까? 다 우리 의사들이 하고 있는 건데 이 의사가 하는 건 안 되고 저 의사가 하는 건 된다. 이것도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 의사의 내 분열을 조장하는 그런 문제니까. 의사가 하고 안 하고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큰 틀에서 봤을 때는 엄연한 불법이고 뭐 쓸 수 있는 거를 의사한테 강제 뭐 이렇게 시켜주게 하는 건 저는 좀 반대라고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질문을 좀 바꿔서 그 외과나 산부인과 같은 경우에 이제 흉부외과 같은 경우에 이제 PA를 많이 쓰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 막상 밖에서 이제 다른 과로 개원하시다든지 자기 적성을 살릴 수 없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근데 그분들을 쓰면은 대학병원에서 이제 의사를 고용하는 거니까 인력 그 비가 높아지기 때문에 경영에 악영향을 준다. 그렇기 때문에 고용할 수 없는 논조로 저는 이해를 하거든요. 근데 사실 그런 사람들을 많이 고용하면은 그 나중에 젊은 의사들이나 아니면은 그런 메이저과를 전공한 분들이 대형 병원이라도 일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진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지원율이라든지 미달률 같은 건 낮아질 수 있을 것 같고, 그러니까 지원율은 높아지고 미달률은 낮아질 수 있을 것 같기도 한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글쎄요, 뭐 저도 한 번 물어보고 싶네요, 우리 박강훈 선생한테. 정말 그렇게 PA를 갖다가 의사를 대신했을 때 수련을 마치고 PA로 들어가겠는가? 한 사람은 스텝으로 가서 일을 하고 있는데 또 다른 의사들은 그럼 PA로 가서 일을 하겠는가? 이런 문제를 정말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면 그런 문제들 다시 한번 공론을 시켜서 사실 그런 거를 왜냐면은 그런 큰 수술을 하신 분들일수록 개원가 나가면은 오히려 되게 패배감이라든지 되게 울분에 젖는다고 말을 좀 많이 들었거든요. 왜냐면은 엄청난 대형 술기를 많이 하시는데 밖에 나와서 이제 1차 의료만 하면은 어떻게 보면 좀 아깝지 않습니까? 네, 그 부분은 박강훈 선생님의 어떻게 보면 코멘트이자 그냥 조언으로 생각하고 넘어가도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답을 할 게 아닌데 제가 답을 계속. 네, 신재영 기자님. 네네. 그 올해는 아시다시피 총선과 대선이 있습니다. 총선과 대선에서 뭐 어느 당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의사협회 회장이 만약에 되셨을 때 좀 같이 일하기 좀 편한 당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당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말씀은 하시기 좀 어려우시겠죠? 아니 뭐 어려울 것도 없죠. 우리 의료 정책을 받아주는 당이 있다고 생각하면 그 당하고 저희가 같이 가야 되겠죠. 어떤 당이든. 네. 네. 통합진보당이 돼도. 그러면 통합진보당이 받아들일까요? 그거는 사안에 따라서. 네, 박재영 교수님 마지막 질문 듣고 왔습니다. 예. 우리나라 의사들이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회복하려면은 문제가 있는 회원을 징계하고 또 심한 경우는 속간해서 회원 자격을 박탈하고 저는 그런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아주 심각한 문제인데 혹시 준비하고 계신 게 있습니까? 전적으로 찬성을 하고요. 따져보면 우리 이 뭐랄까 대한의사협회부터 어떤 자정선언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대한의사협회, 뭐 병원협회, 의학회, 16개 시도의사회, 각구 의사회 다 이루어져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우리 의사들부터가 나는 당신들을 위해서 최선의 진료를 하고 있고 나는 정말 깨끗하게 하고 있다.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한번 보여주는 것도 뭐 얼만큼 보여줄지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 당연히 있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박 교수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뭐 전적으로 찬성입니다. 네, 꽤 긴 시간 동안 좀 난감한 질문도 있었는데 성실하게 또 답변해 주신 그 나연 후보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리고요. 여기서 질문은 다 마치도록 하고요. 나연 후보님이 마지막으로 하지 못한 이야기라든지 좀 마무리 발언 시간 한 2분 정도 드리겠습니다. 뭐 하지 못한 이야기는 없었고요. 어떻든지 이런 후보들을 모아서 어떤 이런 뭐 처음 해보는 이런 기자회견이었지만 한번 하는 이 팟캐스트입니다. 팟캐스트에 대한 하는 이 저희 인기 많습니다. 청년 의사의 노고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 또 이런 모든 걸 통해 가지고 우리 각 후보자들의 어떤 정견이나 정책이나 그 사람들의 어떤 그런 소견들이 잘 모든 회원들한테 알려줄 수 있도록 우리 다 같이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신 우리 패널들과 우리 또 양 국장님한테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할 말씀을 그냥 다 해버리셨는데요. 여기서 팟캐스트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분의 패널분들 그리고 나연 후보님 감사 말씀드리고요. 박수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